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정치사회 총괄 에디터 최영재입니다. 오늘의 톱 뉴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이 무산된 것을 중심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내일 일면 톱 기사로 이것을 뽑았는데요. 대략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이재명의 윤정부 공격 실탄 제공, 사사건건 정책 제동,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 가지 일련의 기사들을,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국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잘 보이시죠? 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현재 앞으로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남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 구도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대립 구도로 전국이 진행될 것입니다. 진행될 것인데 뭐냐면 뭘 중심으로 진행이 되느냐. 탄핵이 있습니다.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감옥행, 구속,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야권들을 모아서 죽기 살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국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탄핵이냐 감옥이냐 이렇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제를 놓고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결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 전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에 제가 파란색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윤과 이의 피할 수 없는 이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알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말입니다. 이렇게 범여권입니다. 여권인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한편이 아닙니다. 사실 좀 말을 뜯어보면은 한동훈 대표에게는 우리는 같은 여권이라는 진영의식이 거의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첨탁을 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적어도 범여권이라는 진영의식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한동훈 대표는 상당하게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한동훈 대표를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구도를 보이면 볼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편한 겁니다. 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런 제목으로 일면 톱 기사를 뽑은 것입니다. 삼면 톱입니다. 삼면 톱 기사를 뽑은 것입니다. 전국이 대략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삼면 톱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약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여권에선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줄곧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 관련해서 여사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신문에는 익십이라는 그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무응답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정면으로 용산과 충돌하는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한 대표는 자충수가 된 제3자 특검 제안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다. 제3자 특검이 추진될 경우 한 대표는 의도치 않게 용산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길을 터주는 꼴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여야 당대표 회담이 한 차례 유예되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대표는 원래 이재명 대표와 이 여야 회담이 예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살짝 연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이 대표의 약간 좀 꾀병도 섞여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대표가 순수한 회담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처럼 생중계를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살짝 비켜버린 겁니다. 지금은 한 대표가 어떤 형국이냐면은 생중계 안 해도 된다. 만나만 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매달리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면톱으로 내일 아시아투데이는 삼면톱으로 한동훈 대표가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부를 공격할 어떤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사로 삼면톱을 뽑았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삼면 사이드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권 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이 한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에 이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방안까지 모두 이것 자체가 윤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민주당은 28일에 한 대표와의 의대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 지원 사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표를 직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실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렇게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 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재명 대표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정치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는 자기 정치, 즉 면피용으로 대통령실에게 공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지만은 결국은 이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윤한 갈등은 불거질 대로 불거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만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한 대표가 이 어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자신의 행동이 결국은 야당에게 득을 주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내일자 3면 하단 기사로는 오히려 그리고 야권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한 대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관련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현안을 두고 용산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소위 언론 플레이로 갈등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이 되려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의료 대란을 두고도 근본적인 해결은 간과한 채 임시 방편의 중재안으로 당정 갈등만 키운 사이 이슈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면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대표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최근 계속 그 김경수 지사 복권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에서조차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 정성호 의원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정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또 민주당은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거칠었는데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과는 이미 대화를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한 대표의 용산과의 갈등은 오히려 야당에게, 민주당에게 윤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빌미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정성호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이 30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회동이 무산된 것을 내일 일면 톱으로 뽑았고 관련 기사를 세 꼭지로 3면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이재명에 말려들었나 윤 정부 정책 사사건건 제동, 이런 기사를 3면 톱으로 뽑았고, 두 번째는 윤 정부 정책 막아 나선 한동훈의 여권 내 비판 쏟아져, 이것을 3면 사이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3면 하단으로는 한동훈 언론 플레이로 갈등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이 되려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치권 관계자들이 계속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하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의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PD님, 경향신문 27일자 사면 톱 좀 띄워주십시오. 경향신문, 27일자 사면 톱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발의 말 바꾼 한동훈, 공수처 수사보고 결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당권 경쟁 그때도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임명을 하느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나름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타협적인 야당의 그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좀 나름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프레임입니다. 야당이 최상병 특검을 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쌓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공격하고 또 정부를 망신을 주고, 이러한 과정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프레임과 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최상병 특검을 이제 한 대표 본인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권 내부에서 말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 대표 당신이 이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김민전 의원이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그런 일당 독재 정당이 아니다. 1인 독재 정당이 아니다. 의원들이 다 의결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제 의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빨리 발의해라. 당신이 발의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 협공을 여당 내부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야당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이런 협공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정보 보고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왕따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마이뉴스 기자가 말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만든 단톡방에서 의원들이 모두 나가버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 단톡방은 한 대표가 만든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한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대거 의원들이 동행하는 행사들이 많아서 최고위원이나 당 수석 대변인 등 지도부들이 엄청 바빴는데 지금은 의원들이 한 대표가 무슨 일정을 소화하는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계속 당의 기본적인 방침과 어긋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혼자 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이런 어려운 국면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반일몰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권의 민주당의 반일몰이입니다. 그 PD님, 손석희 전 사장과 황석영 소설가의 그 관련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혹시 이 MBC 뉴스의 유튜브인데요. 손석희와 황석영의 대담 내용인데 혹시 관련 화면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저게 일단 MBC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재명 대표의 그 신친일파 척결 챌린지, 윤 정권은 우리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 그리고 몰역사적이고 굴종 외교,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친일 문제, 친일파 문제를 오늘 정면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총력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총력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이게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MBC 뉴스도 지금 친일파 관련 기사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 반일몰이가 현재 국면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동권들,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운동권들의 치밀한 그리고 전술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야당과 이런 좌파 세력들한테서 제기되고 있는 이 친일몰이가 어떤 구도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80년대까지 말입니다. 8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운동권들의 주된 이슈가 반미였습니다. 86년에 가장 그 서울대의 김세진, 이재호 두 학생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외친 구호가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학가를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미운동이 이런 그 대한민국 운동권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그 가장 큰 두 가지의 기둥이 뭐냐면 반제, 제국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조선노동당, 북한 정권의 두 가지 큰 목표인데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는 운동권인들이 반미투쟁, 반제국주의 투쟁,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바뀝니다. 반미가 더 이상 대중들에게 작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반미 이슈로는 더 이상 대중들이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반일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에 반대한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대협에 관련된 윤미향의 종군 위안부 관련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정대협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1991년에 죽은 김일성이 이 정대협과 이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이 전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이 소체 세 발처럼 서 있는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세 나라의 강고한 동맹이 이 한반도를 적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김일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는 지금 더 이상 이간질을 하고 갈라치기 하기 어려워졌어요.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이, 지하에 숨어있는 운동권들이 이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고 1980년대, 70년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한미일 관계의 약한 고리가 뭐냐? 바로 이 한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이 끊임없이 이 한일 관계를 끊으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이 대표적인 이슈고요.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반일몰이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뒤에 배후에 있습니다. 북한을 배후에 두고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민주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과 민주당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동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갈라치기 해야 된다는 그런 구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를 하고 들고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구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말 나온 김에 조금 하나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뉴라이트가 아주 논쟁입니다. 뉴라이트. 국회에서도 계속 뉴라이트. 뭐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뭐길래 이런 논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도대체 저 좌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뉴라이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는 말입니다.
2004년도에 태동했습니다. 2004년도에 태동했고 이때는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과서를 왜곡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한미동맹을 흔들고 내부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정통이 아니고 오히려 살짝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에 있는 것처럼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나라를 완전히 뒤엎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어떤 그 지식인 사회라든지 정치권을 바로 그런 것에 그런 것에 문제를 들고 나온 386 운동권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나라를 바로잡고자 일어선 세력이 뉴라이트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뉴라이트는 뭐냐면은 그런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좌파 세력들에게 반대하려고 나온 운동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러면 라이트 운동과 뭐가 달랐느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전에 원래 있었던 라이트 우파 세력과 뭐가 달랐느냐? 주축이 말입니다. 운동권 세력이었습니다. 뉴라이트는 주축이 80년대에 반미 운동과 친북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운동권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이 뉴라이트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주사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김영환이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었고 이런 그런 전향한 운동권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도 나왔죠. 안병직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교수님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의사들이라든지 교회 그룹들, 종교인들 그리고 변호사 그룹들, 법조인들 이렇게 당시에 범사회적인 신진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뉴라이트 그룹이었습니다. 이 뉴라이트 그룹은 당시 노무현 정부를 뒤엎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는 그런 어떤 그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이 뉴라이트 그룹의 사상적 대부인 안병직 교수님이 바로 이 뉴라이트의 기본 사상의 그 근원을 제공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안병직 교수는 말입니다. 한국의 운동권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1960년대 서울대에서 어떤 운동권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반체제, 좌파 지식인들을 길러냈습니다. 거기서 길러진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번에 김문수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입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권 투사들이 대부분 안병직 교수의 제자들인데 안병직 교수는 어떻게 봤느냐면 대한민국은 식민지다. 그리고 아무리 대한민국은 이 노력을 해도 1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앞서 나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해봤자 착취만 당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이런 이론을 갖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주사파 운동권 사상의 기반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안병직 교수가 일본 동경대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론이냐면 캐치업 이론입니다. 안병직 교수가 들고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노력을 해도 중심 자본주의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중심 자본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주류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착취만 당할 뿐이지 피만 빨리지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을 갖고 대한민국을 설명을 했거든요. 기존에 설명을 했고, 이것은 남미의 종속 이론과 맥을 닿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대한민국이 열심히만 하면은 1세기에 들어갈 수 있더라. 그 캐치업 이론입니다. 더 오히려 이렇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 뒤를 따라가서 그들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흡수하면 앞선 국가들보다 더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운동권 제자들한테 생각을 바꿔라. 지금부터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안병직 교수의 어떤 이론과 설명에 크게 바뀐 사람이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입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전향해서 당시의 신한국당이죠. 95년도에 전격 입당을 하고 전향하는 것은 이런 안병직 교수의 사상적인 감화가 있는 겁니다. 이런 틀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게 이런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좌파들과 모든 언론들이 이런 내용은 하나도 보지도 않고 왜 뉴라이트가 어떻게 싹이 텄는지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세시대의 얼굴 주홍 걸 찍듯이 마녀 사냥하듯이 뉴라이트는 무조건 나쁜 것, 그리고 뉴라이트는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규정을 하고 뉴라이트라고 규정을 해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일몰이와 뉴라이트라고 몰아붙이는 데는 이런 구도가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조금이라도 이런 지적인 기반 위에서, 이런 사상적인 고민 위에서 탄생된 것이 뉴라이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주에 일어났던 전국에 대한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이후 2부에서는 김대년 작가님과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영재의 취재데스크, 이번에는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으셨던 장관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무총장을 맡으셨던 김대년 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오늘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김대년 전 사무총장님은 현재 화가로 활동 중이시죠. 예, 은퇴하시고 지금 화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 중앙선관위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많은 논란에 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대년 작가님, 먼저 공직 퇴임 뒤에 그림을 왜 그리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인사부터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네. 아토TV 최영재 정치 취재 데스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년입니다. 제가 최영재 정치부장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부장님이 이제 두 번째 방송이죠. 네. 네. 이 프로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챙겨보면서 아까 판서를 오시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너무 머리에 잘 들어오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6시에 제가 이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준비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질문이 이제 공직 퇴임 후 왜 네. 작가의 길을 걷게 됐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 원래 꿈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공직 생활하면서 그것이 쉽지는 않았고요. 다만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회원으로 네. 틈틈이 활동을 했고. 만화가협회요? 네네, 활동을 했고. 원래 만화를 그리셨습니까? 네, 그냥 좀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학문에 대한 갈증, 그림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2000년대 초에 네. 야간대학 만화예술과를 졸업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네네. 퇴직을 하면서 바로 동네에 있는 문화원에 가서 네. 그림을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6년째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예, 제가 아까 이제 그림과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 에세이라는 그러한 좀 장르를 제가 나름대로 좀 개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네. 그 글에는 이제 뭐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도 있지만 약간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패러디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마땅히 활동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글을 올리고 있고요. 네. 제 그 그림에는 그 패러디 그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디가 가장 대중들한테 잘 먹히죠. 네, 재밌죠. 재미있고. 또 비유도 있고 풍자도 비유도 있고, 풍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만화를 좀 그리셨다니까 그것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그림인지. 네, 제가 몇 가지 물건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렸던 그림 네네. 뭐 한두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화면에 뜨면 제가 지금 네, 그 저절물 8월 초에 네. 8월 초가 이제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이었어요. 네, 네. 8월 1일부터 7일까지가. 그래서 사실 인간이 모유를 먹고 자라는 것만큼 훌륭한 그런 영양 가치가 없는 것이고 네, 네. 또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나 아기에게도 다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패러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그림 또 좋아하는 그림 모나리자.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자잖아요. 네. 그래서 모나리자가 모유를 먹이는 장면. 네.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모나리자가 그 젖을 먹이는 장면을 패러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저 그림을 구상을 했고 한 뭐 고생해서 그려서 예. 저 8월 초에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입니다. 네. 예. 어디 낸 적은 어디?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네네네. 세계 모유 수유 주간 매년 네. 8월 1일부터 7일까지. 8월 7일까지. 네. 얼마 그래서, 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요새 국회가 좀 뭐 시끄러운데. 정치 상황을. 예, 이제 그림 두 개를 가져 나왔습니다. 예. 예. 그 정크푸드 국회라 그래서. 정크푸드. 보시면 햄버거 같죠. 네. 그래서 국회가 칼로리는 높은데 네. 영양가는 없다. 그리고 네. 저기 그림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막 칼로리 높은 그냥 소스들이 막 흘러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그림이 이제 제가 제 사는 파주에 살고 있는데 바로 북한이 보이는 네.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벙커 갤러리라고 예. 진짜 전투가 벌어질 때 쓰는 벙커가 있습니다. 어디 임진강 근처입니까? 네네,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200점 정도가 걸려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저 정크푸드 국회가 걸려 있어요. 네네. 그 저게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절묘하다. 그래서 절묘하군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압축적으로 저것도 일종의 패러디죠. 패러디지만 번득이는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런 아이디어를 아무나 낼 수 없거든요. 저것은 이제 현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네. 가장 그 포인트를 찍어내서 네. 그게 뭐 작가의 안목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 선관위에서 계셨으니까. 네, 그래서 국회 어떻게 저 국회 가서 네. 그 당시에도 국회 장관급이니까 상임위라든가 네. 법사위 무슨 헌법 개정특위 네. 국감 수시로 국회 가서 이제 제가 답변을 하고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퇴임한 지 6년이 지났는데 네. 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상황이. 그래서 참 걱정스럽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힘없는 퇴직자니까 저런 그림을 통해서 잽을 날리는 거죠. 네. 잽을 날리는 건데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림이 다른 있는데,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국회가 네. 덩치가 크잖아요. 네.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네. 국회의원 본인들도 세비를 많이 받지만 보좌관들도 엄청 많고 또 네. 활동비라든가 품위 유지비 정책 상당히 많은 이제 보좌관 봉급이 말입니다. 네. 보좌관이 4급 아닙니까? 네, 4급이 아마 있고 호봉을 1호봉을 받을걸요. 호봉이 아니라 25호봉. 25호 5호봉 최고. 그러니까 같은 그 4급 정부 공무원들보다 호봉을 최고로 해서 네, 받을 네.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그건 잘 알고 모르겠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홍신 작가님도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봉급 400만 원이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저렇게 국회가 덩치도 크고 복잡하고 힘은 셀 것 같은데 기름은 뚝뚝 떨어지니까 어떤 이제 여자분이 옐로우 카드를 쥐고 덩치 줄여라. 그래서 이게 제목이 국회 덩치 줄여예요. 그래서 저 그림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국회를 아주 절묘하게 꼬집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국회는 좀 국회 측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상당 부분 많이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저 그 그림을 보고 드는 생각이 왜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 깡통이나 이런 거 보면 콱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저 부장님이 저보다 더 예술적인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 작품을 그걸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너무 뭐 폭력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캔 납작하게 하듯이. 캔 납작하게 하듯이. 예, 저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렸던 것이고요. 예. 뭐 최근에 한번 또 그렸던 제가 저런 것만 그리는 게 아니고 뭐 문화예술 쪽에 예,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 지향하는 바 이런 것도 그리는데 저 제목은 할아버지가 그린 뉴진스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뉴진스 일본 도쿄돔에서 그 공연이 대성황을 이뤘잖아요. 이틀 동안 가득 채운 관중들이 환호를 받고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아까 한일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세력에서 자꾸만 문제시하고 뭐 그 태클을 걸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요번에 뉴진스가 더 확고하게 해놓은 한일 간의 문화 교류 관계는 상당히 혁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이제 뉴진스의 한이가 푸른 산호초를 불렀을 때 저도 뭐 그 영상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막 그때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물론 한이가 뭐 한국 국적은 아니고 이제 베트남인입니다만 예. 어쨌든 한국 그 그룹에서 활동하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젊은 층 일반 국민들 간에 대중들 간에는 한일 간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바보같이 시대에 안 맞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장님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자꾸만 태클을 거는 역사적 배경 설명 잘 해주셨잖아요. 아주 배후에 북한이 있는데. 네, 당연합니다. 저는 앞에 바로 북한이 있고 바로 집 앞에 창문만 열면 북한이 보이고요. 그 벙커 갤러리에도 앞에 바로 더 앞에 초소니까 북한이 바로 보이거든요. 너무나 관심이 많고 저 석사 과정을 안보 북한학과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김일성이 말한 갓근 이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갓을 우리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데 보호하는 것은 일본, 미국인데 이 끈을 다 끊을 필요가 없다. 하나만 끊으면 갓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이 취약한 한일 관계를 건드려 보자. 저는 거기에 배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해묵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 뉴진스가 이번에 상당히 너무나 상징적인 쾌거를 이뤘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리고 싶었고 제가 손녀뻘 되기 때문에 제가 뉴진스를 할아버지가 그린 뉴진스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 작가님 지금 이 10대들 사이에서는 한본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건 좀 모릅니다. 예, 한본어. 용어가 아니라 한국말의 한자, 일본말의 본자, 한국말과 일본말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일본말은 어순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순이 똑같으니까 단어만 바꿔놓으면 충분히 그냥 섞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한류가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또 일본 문화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서로 간에 섞이면서 교류하고 섞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미 10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한일 간의 과거사라는 거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을 앞선 분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길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일본을 앞서는 분야도 많고 서로 선의적인 경쟁 관계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철진한 저기 친일 그런 반일머리를 합니까? 정말 그것은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네네. 안타깝고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고시엔대에서 한국어 교과가 물려 퍼지지 않습니까? 거기 학생들이 대부분이 일본 학생들인데 한국어 교과를 왜 바꾸느냐. 한국이 좋아서 왔는데 그런 세상이에요. 저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뉴진스를 잘 모르고 핑클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SES 핑클. 네, 거기서 딱 저는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 아저씨가 되어버려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작품을 하려다 보니까.
예, 전 뉴디스 참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김대전 작가님, 지금 이제 우리 아시아 투데이에 예. 예, 잡초 이야기를 연재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작품들입니까? 저는 이제 잡초가 뭐 이렇게 귀찮은 식물, 네. 쓸모없는 식물이라고 보통 이제 칩을 합니다만, 잡초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잡초가 또 쓰임새가, 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잡초의 어떤 그러한 가치를 한번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를 이제 아시아 투데이에 제안을 했고, 감사하게도 이제 거의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곧 연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 오면 이제 뭐 다 이름이 있고, 또 우리 고유 이름이에요. 다 거기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잡초는 먹는 잡초가 있고. 비름. 비름 알죠. 비름 예.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비름나물 제 그러시군요. 네, 좋죠. 그 된장에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조물조물 정말 먹고 맛있습니다. 예전에 잡초를 거의 다 먹었어요. 피라든가 좀 이따 강아지 풀도 얘기하겠지만 다 춘궁기에 구황식물로서 그걸 끓여서 먹었거든요. 그다음에 약용이 있잖아요. 약용이 있습니다. 뭐 민박요법. 그다음에 관상용. 잡초도 사실 잡초를 개량해서 그 풀들을 개량해서 관상용으로 바꾼 것인데 지금 잡초들도 아주 예쁜 꽃들이 아주 지천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네 번째는 예전에 그 풀들을 가지고 많은 생활용품을 만들었었잖아요. 빗자루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 쓰고 이러한 가치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대량 생산 시대고 그 편리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잊고 사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폐타이어에서 귀중한 그 물품들을 뽑아내서 상당히 그 성공한 벤처기업가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폐타이어에서도 가치를 뽑아내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생물인 원래 식물이 이 지구에는 먼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식물 잡초라고 불리는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를 찾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연재를 하고 싶고 그들이 이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식물이 힘이 세서 다 점령해버리면 다른 건 멸종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땅이 자기의 필요한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잡초들한테 내주는 허락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자연의 철학, 섭리, 순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엮어서 저는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저는 그 잡초의 가치를 좀 재발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글을 쓰고. 예, 제가 원래 이제 그림 에세이를 했으니까 이제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해서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그림 가져왔는데, 저 강아지풀 그림이, 강아지풀. 그림책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손을 또 보겠습니다. 근데 강아지풀인데,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지금 강아지풀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많죠. 저걸 뜯어서 이렇게 싹. 여기 코스염도 만들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강아지풀을 이렇게 손에 놓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강아지풀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저 강아지풀이 개꼬리 풀이라고도 하고, 왜냐면 저게 강아지 꼬리 닮았다 해서 강아지 풀이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도 저 강아지 풀을 동물의 꼬리에 많이 비유를 해서 여우 꼬리 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 풀이 이제 구황식물이어서 예전에 저걸 먹기도 했고, 그다음에 뿌리에서도 약효 성분이 있고, 강아지 풀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러한 그런 것들이어서 저런 것들을 제가 글로 이쁘게 다듬어서 같이 소개를 아시아 투데이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잠깐만,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댓글을 쓰고 있는데요. 네.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녀님이 일본은 문화가 우리와 엄청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그분이 박경녀님이 검소한 것, 운전은 일본에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쁜이님이군요. 비름나물. 제가 아까 말씀하신 네네. 비름나물 저도 제일 좋아해요. 예, 비름나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산님이 일본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박경녀님이 비름나물 박정희 대통령님 제일 좋아하셨다고 나오더군요. 네, 막걸리하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들기름에 묻혀서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예쁜이님이 전라도는 비름나물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걸 만난 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돈이님 매일 마당 잡초 뽑느라. 네, 그렇죠. 힘드시긴 한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현 시국을 잡초 이야기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 시국을 비유할 잡초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패러디를 하고 있고 또 정치 분야에 관심도 많고 네. 또 제가 느낀 점도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잡초는 사실 예쁘고 귀엽고 참 유익한 잡초가 다 널려 있는데 네. 정치 상황에 비유하자면 현 시국에 비유하자면 사실 이렇게 썩 비유하고 게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 아름다운 잡초들을 정치가 잘한다면 거기 비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없어도 안타까운데 글쎄 저는 이제 그 하나 좀 비유하자면 좀 못된 잡초가 있어요. 뭐냐면 있죠. 단풍 돼지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단풍 돼지풀. 공원에 가면 확 다른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네, 그게 이제 아마 서울 이 근교에도 많이 이제 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파주, 포천, 연천에는 단풍 돼지풀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려가지고 다른 걸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소중한 자연 생태계를 그 거스르고 지금 뭐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데 뽑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오고. 저기 네. 댓글이 그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왕돌이님이 매일 마당 잡초 뽑느라 네네. 이렇게 뭐 하시니까 저 단풍잎 돼지풀은 뭐 마당뿐이 아니고 뭐 약간 밭들, 개울가, 언덕 그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또 단풍잎 돼지풀 하니까 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돼지 생각이 나네요. 이름 잘 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포악하고 그러니까는 사납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중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거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지금만큼 우리가 찬란한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부정하고 자꾸만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고 하는지 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 단풍잎 돼지풀도 저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저는 뭐 조만간 저 천적도 나타날 것이고 또 식물 간에 또 독성이 있어요. 더 퍼지지 못하게 해서 또 공격을 하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전 제거 스스로 좀 많이 그 새를 죽일 거라고 봅니다만 글쎄요 저는 지금 그 현 상황은 저렇게 순리를 거스르는 별종 그런 것들이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자꾸만 이상한 그런 이념을 주입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국가의 3요소가 제가 고전적인 걸로 볼 때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만 그 일제시대 때, 그 유인초 문화부 장관님이 얼마 전에 영상에 좀 보다 보니까 그 누가 국회의원이 질문하던데, 근데 전 당당하게 좀 문화부 장관이시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조금 피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일제시대 때, 그 대한민국이 있었나요? 뭐 건국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3.1운동 정신을 다 존중하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럼 국가가 없는 거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 네, 주권이 영토 있었다고 치자고요. 우리 국민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사람이 있으니까. 주권이 없었잖아요. 송근정 선수가 그 당시 일장기 잘 뛰었잖아요. 지금 아직도 저는 올림픽 거기 그 기념관에 아직도 일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연한 사실이고 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이상적으로 자꾸만 건국을 얘기한다면 국가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 헌법에 우리 영토는 어디죠? 저 한반도가 그 부속도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북한 동포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럼 그쪽의 인권은 왜 얘기를 안 해요? 대통령이 이번에 8.15 경축사 그러니까, 동포에서 딱 그대로 그렇죠. 전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 그 인권을 그 지적을 하고 같이 하시면서 그 불쌍한 제 바로 집 앞에 북한 바로 보여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선대가 말한 그 일종의 통일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 윤 대통령의 그 8.15 독트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면은 계속 뭐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자기 부정이 되니까. 자기 부정이 되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상적인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은 또 우리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북한에 있는 우리 그 북한 동포들 우리 국민인데 그렇게 이상적이라면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권을 더 누구보다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그 단풍잎 돼지풀 얘기하면서 뭐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좌파들은 절대로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모순이죠. 예, 자기 모순이죠. 관심이 누구보다 인권을 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분들이 그것은 그 나라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네. 뭐 내재적 조건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네, 네. 네. 저는 뭐, 내재적 조건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네. 단풍잎 돼지풀이 한번 비유해 보고 싶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토TV 최영재 취재데스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장관급직입니다. 김대년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대년 작가님은 지금 바로 북녘이 내다보이는 임진강가에 이런서 어떤 그 갤러리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최영재 취재데스크 오늘 이까지입니다. 예.